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하시던 일이었고 지금 거주하는 지역의 전체 구역을 다 맡아서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인데 남편과 막내 도련님은 시부모님이 하시던 우유 대리점 중 구역 몇 개를 받아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구역이 다르다 보니 대리점은 각자 있고요. 저는 남편을 도와 사무실에서 제품 주문 및 사무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막내 동서는 이곳에서 3시간이 떨어진 지역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막내 시동생을 따라 이곳으로 오게 됐죠. 살던 곳을 떠나왔다 보니 막내 동서는 결혼 후 좀 외로워 보였습니다. 우유 대리점 일이라는 게 납품하는 사람은 주말도 따로 없고 바쁘거든요. 막내 도련님도 늘 바쁘셨고 그렇다 보니 신혼이라도 동서와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막내 동서는 더 외로운 것 같았죠. 저도 그런 막내 동서가 안쓰러웠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낯선 타지에서 남편 하나만 보고 산다는 건 꽤나 외롭고 쓸쓸한 일일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친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막내 동서도 막내 도련님이 맡아서 하는 대리점에서 저와 같은 사무일을 했는데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일적으로도 통화할 일이 종종 있었죠. 저와 나이 차이는 8살 정도 났지만 워낙 막내 동서가 말도 많고 부침성 있는 성격이다 보니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대리점 사무일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서로 집에도 자주 놀러가며 잘 지냈죠. 동서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편 하나만 보고 여기로 왔는데 친정이 근처인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너무 쓸쓸했다. 그런데 내가 살갑게 대해주고 또 자주 만나면서 시간도 보내고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외로운 마음도 많이 가셨다라고요.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동서랑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밌어서 좋았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요. 동서지간이고 또 8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있었지만 막내 동서와 저는 마치 친자매처럼 가깝고 친하게 잘 지냈죠. 그때쯤 저는 취미로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육아에 관한 것도 올리고 맛집이나 카페에 관한 리뷰도 올리곤 했죠. 블로그를 하다 보면 체험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미용실, 펜션 등등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리뷰를 블로그에 올려주는 일입니다. 이거 해보니까 제법 쏠쏠하더라고요. 맛집도 공짜로 다니고 또 필요한 제품도 협찬받고. 저는 동서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고 동서도 그런 게 있느냐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체험단을 이용해서 동서와 공짜로 맛집도 많이 다녔어요. 미용실 체험단으로 동서 머리도 많이 해주고요. 동서는 제가 하는 거 보니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해서 블로그 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동서는 형님 덕분에 이런 제품들도 협찬받고 체험단도 이용하니까 너무 좋다고 덕분에 살림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 다 제가 알려준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는 2년 정도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저에게는 동서이기 전에 마치 동생 같은 느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막내 동서와 제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둘째 도련님은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거든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집에도 잘 안 왔고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서 둘째 도련님과 결혼할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주택인데 담장이 낮아서 밖에 주차하는 차가 보이거든요. 약속 시간이 다 돼가자 집 앞에 차가 한 대 서더라고요. 둘째 도련님은 차가 없다 보니 결혼한다는 여자의 차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 형님, 벤츠예요. 그것도 비싼 라인으로. 그래? 어머 웬일이야. 좀 사는 분인가 봐요. 막내 동서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보더라고요. 잠시 후 둘째 도련님과 결혼한다는 여자분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저희 가족들 전부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를 했습니다. 둘째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좀 깍쟁이 같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환대를 하는데도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거리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형수, 그리고 내 동생이랑 재수씨. 둘째 도련님이 소개를 했고 저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반가워요.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가까운데요, 뭐. 저는 그 말에 좀 흠칫했습니다. 인사말을 저렇게 받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이네 생각했죠. 그렇게 인사를 다 했고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저와 막내 동서는 식사 준비 때문에 주방으로 들어갔고요. 막내 동서가 제 옆에 와서 소근대더라고요. 형님 보셨어요? 뭘? 저분 가방요. 명품 신상이에요. 600도 넘는데 저거. 어머 정말? 그렇게 비싼 거야? 네. 차도 그렇고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인가 봐요. 그런가 보다. 무슨 일 하실까요? 진짜 궁금하네. 그렇게 식사 준비를 마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일 하느냐, 사는 곳은 어디냐,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요. 그분은 은행원 하다가 지금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도련님이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경란이는 지금 일 안 하는데 돈은 나보다 더 잘 벌어. 둘째 도련님 말에 그분은 그런 소리를 왜 하냐는 느낌으로 살짝 밀더라고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주식의 귀재거든. 아, 그래? 그냥 조금 해요. 조금 하는 거 아니야. 돈 엄청 잘 벌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라니까. 이야, 대단하시다. 너 능력 좋다, 임마.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주식으로 대박났다는 얘기는 건너서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남편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은행 다니면서 꾸준히 주식 투자를 했었고 주식 쪽으로 수익이 굉장히 좋아서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으로 주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차 산 것도 맞고 둘째 도련님과 살 신혼집에도 많이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와, 완전 주식 능력자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쩐지 엄청 콧대 높아 보이더라. 잘 웃지도 않고 말도 거의 없고.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인가 보지. 그게 아니고 완전 콧대 높은 것 같던데? 건우 자식 완전 잡혀 살겠어. 잡혀 사는 게 좋은 거야. 남편은 웃으며 장난을 치더라고요. 너무 콧대 높게 굴면 자기가 동서들 기강 정리 한번 해. 제일 큰 형님 아니야. 아이고 됐네요. 기강 정리는 무슨. 저도 웃고 넘겼습니다. 기강은 무슨 기강인가요? 둘째 동서도 생겼으니 동서들끼리 다 같이 친하게 잘 지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라는 걸 머지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도련님 결혼 후 시댁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음식 준비를 해도 둘째 동서는 굳은 얼굴로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를 했죠. 저기 동서. 네? 밥 좀 퍼줄래? 수저도 좀 놓고. 제 말에 둘째 동서는 작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딱 봐도 하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시댁 와서 음식 준비하고 그러는 게 싫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더 많으신 어머님도 하고 있고 저나 막내 동서도 다 함께 하고 있는데 싫은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밥도 엄청 조금씩 대충 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좀 많이 퍼야 되는데. 그랬더니 둘째 동서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럼 형님이 하실래요? 나 나물 무쳐야 되는데. 제가 할게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좀 당황했죠. 하지만 둘째 동서는 막상 데친 시금치를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할 줄 모르지? 네? 내가 할게. 나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냥 밥 퍼는 게 훨씬 쉬운데도 둘째 동서는 엄청 삐딱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왜 이러나 생각하며 알려줬습니다. 참기름이랑 소금 좀 두르고 무치면 돼. 둘째 동서는 제 말을 듣더니 참기름을 엄청 들이붓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죠.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 두르라면서요. 적당히 해야지. 완전 기름바다를 만들었네. 동서 그냥 나와.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밥만 좀 퍼줘.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건만 둘째 동서는 엄청 불퉁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부러 쾅쾅거리며 밥을 퍼고요.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둘째 동서는 저한테 엄청 벽을 치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일을 제가 대놓고 시킨 게 기분이 몹시 나빴나 봐요. 저한테는 일부러 말도 쌀쌀맞게 하더라고요. 저를 제외한 가족에게는 나름 싹싹하게 굴었고요. 그 후 둘째 동서는 보란듯이 저를 제외한 식구들에게만 잘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용돈이나 선물도 엄청 자주 드렸어요. 시부모님도 둘째가 통이 엄청 크다면서 잘난 며느리 덕에 용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셨고요. 게다가 저만 제외하고 막내 동서한테도 종종 연락해서 따로 만나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막내 동서를 만났는데 처음 보는 가방이더라고요. 가방 샀어? 형님,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요? 이게 돈이 얼만데. 비싼 거야? 네, 형님은 브랜드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산 것도 아니면 어디서 났어? 실은 둘째 형님이 빌려주셨어요. 제가 예쁘다고 하니까 당분간 쓰라면서. 이것도요. 팔찌인데 이것도 같이 써도 된대요. 자기는 많다고. 제가 언제 이런 비싼 팔찌랑 가방을 들어보겠어요. 좋아서 냉큼 빌려왔죠. 그래. 둘째 동서랑 한 번씩 만나? 둘째 형님이 먼저 연락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신나서 가방을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동서들끼리 볼 건데 왜 나한텐 연락 안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이해했어요.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가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는 몹시 가까워졌고 반면 저는 계속 소외되더라고요. 막내 동서가 제 연락을 자꾸 피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주 만났는데 그때쯤에는 제가 연락해도 몸이 안 좋네, 은행에 가야 되네, 일이 있네 등등 여러 핑계를 대면서 저를 피하는 겁니다. 처음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내 동서 SNS를 보다가 둘째 동서랑 내내 붙어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것도 저한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 본다고 했던 날들이요. 그걸 보는데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몰래 둘째 동서를 만났나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동서가 워낙 돈도 많다 보니 막내 동서를 데리고 좋은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비싼 곳에서 브런치 먹고 호텔에서 식사하고 쇼핑하고 스파도 데리고 다니고 막내 동서도 너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둘째 형님 덕에 호강하는 중. 이런 글도 많이 올리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그걸 보니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동서만큼 좋은 곳, 비싼 곳 데리고 다니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주 만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즐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연락은 거짓말까지 해서 피하면서 둘째 동서하고는 보란듯이 잘 다니는 게요. 하지만 막내 동서도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가 보다 즐거워 보이니 됐다 생각하며 저도 더 이상은 신경을 안 쓰고 제 일이나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물류 관련된 일 때문에 막내 동서랑 막내 도련님이 저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요. 일을 끝내고 식사나 하자고 했는데 도련님과 남편은 급하게 납품 가야 되니까 두 사람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내 동서한테 뭐 먹고 싶은 게 있느냐고 제가 사준다고 했죠. 막내 동서는 그냥 근처에서 대충 때우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다고 조잘거리면서 형님, 우리 차 타고 좀 멀리 나가면 안 돼요? 바람도 세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시큰둥한 얼굴로 근처에서 대충 먹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자고 하면서 대리점 옆에 국수집에 가게 됐죠. 국수를 기다리면서도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막내 동서는 내내 폰만 붙잡고 톡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동서하는 말이 형님, 제 머리 색깔 어때요? 머리? 그러고 보니 염색했어? 네, 색깔 예쁘죠? 잘 어울린다. 형님이 해줬어요. 엄청 비싼 디자이너 미용실에서. 형님? 둘째 형님요. 아, 그래? 그런데 갑자기 막내 동서가 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 형님 앞에서 둘째 형님 얘기하는 건 좀 그런가? 저는 의아한 기분으로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형님이 둘째 형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둘째 동서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건 느꼈지만 저는 둘째 동서를 딱히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에이, 솔직히 둘째 형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맞잖아요. 내가 왜? 둘째 동서랑 따로 보지도 않는데 내가 안 좋아할 만한 일이 어딨어? 제 말에 막내 동서가 묘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형님? 말해봐. 형님, 둘째 형님한테 살짝 열등감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집안 행사 있어도 둘째 형님이 형님보다 돈도 더 많이 내시고 시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형님이 둘째 형님 좀 고가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둘째 형님도 그런 게 느껴져서 형님 좀 불편하대요.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고가워한 적도 없고 그런 모습을 겉으로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굳이 왜 그러겠나요? 나 그렇게 한 적 없어. 에이, 대놓고 말은 안 하셔도 다 느끼죠. 둘째 형님도. 둘째가 그래? 내가 자기를 고가워한다고? 둘째 형님도 느끼시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뭘 어쨌다고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해. 제 말에 막내 동서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저는 둘째 동서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쫌생이 만드나요? 그리고 막내 동서에게도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겪어봐서 알면서도 둘째 동서 말만 듣는다는 게요. 저는 말 나온 김에 막내 동서에게 서운한 점도 그냥 얘기했죠. 솔직히 말하면 둘째는 모르겠고 나 동서한테는 좀 서운한 게 있어. 뭐가요? 내가 몇 번 보자고 했는데 약속 있니 어디가 아프니 그러면서 안 봤잖아. 근데 나중에 SNS 보니까 둘째 동서랑 놀러 다녔대. 제 말에 막내 동서는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형님, 제 SNS 뒤져보세요? 무슨 소리야, 뒤져보냐니. 원래 동서랑 나랑 SNS 친구 돼 있잖아. 내 말은 왜 거짓말을 하면서 둘째 동서를 만나냐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막내 동서는 물을 한 모금 먹더니 그러더군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 형님보다는 둘째 형님하고 다니는 게 더 편하고 좋아서요. 왜냐면 형님은 공짜를 너무 좋아하세요. 뭐? 그 블로그 체험단인가 뭔가 하시잖아요. 그렇게 공짜 밥 먹으러 같이 다니는 거 솔직히 좀 창피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 다닐 때는 너무 좋다고 같이 다니자면서 자기도 알려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고 다닌 게 창피했다는 겁니다. 창피하고 말고 할 정도로 많이 다니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그게 왜 창피해? 리뷰 올려준답시고 공짜 밥 먹으러 다니는 건데 그게 안 창피해요? 그럼 그땐 왜 다녔어? 형님이시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솔직히 나보다 동서가 나한테 더 많이 연락했잖아. 심심하다고. 어쨌든요. 그러고 다닌 건 좀 그랬다고요. 둘째 형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있냐면서 그냥 돈 내고 먹으면 되지 왜 그러고 다니냐고 놀라시던데. 너무 구질구질하대요. 뭐야?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태까지 잘 지내놓고서는 이제는 둘째 동서 옆에만 찰싹 붙어서 저한테 구질구질하다며 모욕감까지 주는 거예요. 저는 음식은 나왔지만 도무지 같이 앉아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죠. 나 너무 기분 나빠서 못 앉아 있겠다. 내가 동서한테 멱살 잡고 어디 가자고 했어? 동서가 여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너무 외롭다 그래서 난 동서를 위해 같이 다녔던 거야. 재밌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되게 억지로 다닌 것처럼 말하니까 어이가 없네. 둘째 동서가 돈 많고 비싼데 많이 가자고 해서 좋은가 본데 그럼 그렇게 실컷 다녀. 가만히 있는 나 뒷담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오는데 기분이 어찌나 상하던지요. 동서지간이지만 마치 자매지간처럼 잘 지내왔다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막내 동서에게 인간적으로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내 동서와 다툰 이후 아예 개인적인 연락은 안 하고 지냈어요. 업무상 필요한 연락은 가끔 할지언정 그것도 딱 필요한 이야기만 주고받았죠.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대화는 아예 안 했고요. 시부모님도 혹시 둘이 싸웠느냐, 예전엔 그렇게 붙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다니더니 왜 이렇게 냉랭하냐 그러셨지만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시댁에서 모이는 일이 있으면 저 빼고 막내 동서와 둘째 동서만 대화하고 친하게 잘 지냈죠. 당연히 그 사이에서 소외감도 느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제 일하고 아이 키우고 또 친구들이랑 한 번씩 만나면서 평소처럼 바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장 먼저 시댁에 갔고 좀 있다 보니 둘째 도련님네가 오시더라고요. 회 먹기로 해서 상에다 회를 차리는데 그날따라 막내 도련님네는 안 오시더라고요. 이상하네. 막내는 왜 이렇게 늦어? 둘째야, 막내한테 전화 좀 해볼래? 올 때 되면 오겠죠 뭐. 둘째 동서도 말을 살짝 피하며 굳은 얼굴로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찬바람이야? 그럼 내가 해보지 뭐. 어머님은 전화를 걸었는데 도련님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네? 아버지 출출해 하시니까 우리 먼저 먹자. 그렇게 막내 도련님네를 제외하고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 현관 소리가 들리면서 막내 도련님과 막내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막내 동서는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고 빨간 겁니다. 두 사람이서 싸웠나 생각했죠. 왜 이렇게 늦게 와? 너네 싸웠어? 막내 도련님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막내 동서에게 다시 물었죠. 왜 그래? 싸웠어? 그런데 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동서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가족 모두 당황했죠.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런데 갑자기 막내 동서는 둘째 동서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둘째 동서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으로 확 집어던졌죠. 막내 동서의 돌발 행동에 식구들 다 놀라서 경악했고요. 막내 동서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님, 지금 목구멍으로 회가 넘어가세요? 왜 이래? 미쳤어? 네, 미쳤어요. 제가 안 미치게 생겼어요? 형님 때문에 돈 다 날리고 친정 부모님 돈까지 날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둘째 동서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말 똑바로 해.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야. 형님 말 듣고 투자했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형님 탓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야? 너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정 좀 해. 제가 진정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 둘째 형님 말 듣고 제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세요? 진짜 갖고 있는 거 전부에다가 저희 부모님 돈까지 넣었다니까요, 주식에. 뭐야? 근데 그거 완전 휴지 조각이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막내 동서는 펑펑 울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허 하면서 어이없어 하고요. 왜 내 탓을 하는데 투자 결정은 막내 동서가 한 거잖아. 내가 하라고 등 떠밀었어? 그리고 나도 손해봤어. 뭐? 손해? 둘째 동서의 말에 갑자기 막내 동서가 눈이 확 뒤집히더니 둘째 동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야, 너 아사리판 되기 전에 거의 다 뺐다며.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줬어? 이거 안 놔? 못 놔. 네 돈은 빼고 왜 나한테 말 안 해줬냐고. 야, 이 미친.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는데. 그리고 나도 다는 못 뺐거든?
둘째 동서도 막내 동서 머리채를 잡았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고 소리 지르고 상위에 있던 회며 매운탕까지 다 엎어졌죠. 도련님들과 저희 남편까지 매달려서 그만하라고 말리는데 동서 둘이서 정말 작정한 듯 싸우는 겁니다. 머리채를 미친 듯이 움켜잡고요. 저도 그만 좀 하라고 말렸지만 동서 둘이서 너무 흥분해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짐짝처럼 들다시피 도련님들이 동서들을 안아서 떼어놓았고 막내 도련님은 쌩 난리를 치는 막내 동서를 데리고 방으로 가더라고요. 두 사람을 떼놓기 위해서요. 둘째 동서는 머리가 한 움큼 뽑혀서는 아프다고 고소할 거라고 엉엉 울고요. 바닥은 매운탕에 회에 머리카락들까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기 둘째 도련님, 일단 동서 데리고 집에 가세요. 막내 동서 나오면 또 난리 날 것 같아요. 제 말에 둘째 도련님도 정신없이 동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막내 동서는 문 열고 어딜 내빼느냐고 소리 지르고요. 둘째 동서도 가만 안 있는다고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정말 살면서 그런 개판은 처음 봤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이냐며 화가 나셨고 저와 남편은 부랴부랴 엉망된 거실을 수습했죠. 그렇게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막내 동서가 둘째 동서 사는 걸 보고 부러워서 자기도 돈을 좀 벌고 싶다 했답니다. 그래서 둘째 동서가 투자 종목을 하나 알려줬고 그걸로 막내 동서가 재미를 꽤 봤나 보더라고요. 그 후에 둘째 동서한테 또 알려달라고 했고 둘째 동서가 강력 추천하는 종목에 자기 돈은 물론 친정 부모님 돈까지 같이 넣었대요. 둘째 동서도 같은 종목에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후에 둘째 동서는 좀 아니다 싶었는지 일부 손해보고 손절했는데 그걸 막내 동서에겐 따로 말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얼마 뒤 그 주식은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했고 막내 동서도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다는 겁니다. 막내 동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둘째 동서가 자기는 먼저 돈을 뺐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뒤집어진 거였죠. 시댁에서 그 난리를 겪은 것도 모자라 또 둘이서 전화해서 대판 싸우고 서로 쌍욕까지 하고 고소를 한 해 만에 소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시댁도 따로따로 갑니다. 그렇게 형님, 동서하면서 친하게 지내더니 완전 절천지 원수지간이 된 거였죠. 시부모님도 제가 큰형님이니까 좀 나서서 사이를 풀어보라 하셨는데 저는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한테 다 정 떨어졌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 어머님도 네가 착하고 참 순한데 싫다고 할 정도면 걔네가 어지간했나 보다. 아휴 냅둬라 언젠가 풀리겠지 하시더라고요. 그 후 막내 신우 밤에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단호하게 말했죠. 업무에 관련된 거 말고는 개인적인 전화는 하지 말자. 나 동서 하소연 들어주고 싶지 않아. 형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 진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힘들게 만들었어? 너무하세요, 진짜. 진짜 모질다. 나 모질게 만든 건 동서야. 2년 넘게 정주고 친하게 지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억지로 다닌 거다. 진짜 같이 다니기 쪽팔렸다 소리 들어봐.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둘째 형님, 아니 그년이 자꾸 형님 뒷담을 하니까 저도 거기에 말려들어서. 아니, 내가 보기엔 둘 다 똑같아. 동서도 주식으로 그렇게 돈 잃은 건 안 됐지만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마음 쓰고 정준 거 그런 식으로 되갚는 거 아니라고. 나야말로 동서한테 상처 많이 받았거든. 형님. 아까 말했듯이 일에 관련된 거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자. 하소연할 거 있음 도련님한테 하던가.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랑 같이 다니는 거 싫었다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선 또 저한테 그러나요? 막내 동서의 철면피 같은 모습에 저도 확 질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게 별로 불편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지만 막내 동서도 알았으면 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진심 어린 정을 줬고 그런 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편으론 시절 인연이라는 말처럼 잘 맞고 좋았던 때가 있었으니 그걸로 됐다 싶기도 합니다. 한때 잘 어울려 다니면서 재밌고 즐거웠었으니 비록 지금은 틀어졌어도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여실히 제 경험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경거망동할 필요도 없고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지 않나 싶어요.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있기 마련이고 또 나쁜 때가 있으면 언젠가 해뜰 날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8년 전쯤 저희 집은 몹시 나쁜 때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대표의 횡령 및 투자금 관련 문제로 일순간 망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갑자기 실직자가 된 거였죠. 그런데 그 시기가 참 안 좋았었어요. 저라도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저 역시도 그때 일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몸이 약해서 임신이 좀 힘들게 된 편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다니던 회사의 업무 강도가 너무 센 편이었습니다. 야근도 많고 외근도 엄청 잦았고요. 임신 후에도 무리를 해서 일을 계속하다가 하마터면 유산이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제가 경부 길이도 짧은 편이고 몸도 약한 편이다 보니 웬만하면 활동을 자제하고 계속 쉬어야 된다고 했고요. 회사에서는 휴직을 앞당겨 줄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 남편과의 상의 끝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아이인데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 출산 후 1, 2년 정도 키우고 나서 어린이집에 보낼 때쯤 저도 다시 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까지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게 된 겁니다. 대출금에 생활비에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은 고정인데 수입이 없게 된 거였죠. 참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까지 태어나면 돈 들 일은 더 많아질 텐데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직장을 급히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고 결국 급한 대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일을 구할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요. 그런 남편이 참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몸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온몸이 성한 데도 없었고 잘 때는 끙끙 앓을 정도로 몸에 부처 있어요. 딱히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받을 여건도 마땅치 않아서 더 안타까웠죠. 시댁도 시부모님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는 데다 잘 사시는 편도 아니었고 저희 친정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다만 한 가지 저희 언니의 사정은 좀 괜찮았습니다. 저에게는 4살 터울 언니가 있는데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부가 건축 자재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거든요. 직원들은 형부 포함해서 10명 정도로 작은 소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부가 대표로 있기도 하고 매출도 좋아서 언니네 집은 여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형부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몇 천만 원 하는 시계를 차고 다녔죠. 돈도 많아서 씀씀이도 컸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형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돈을 좀 잘 번다는 이유로 저희 친정과 저희 가족을 종종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명절이든 저희 부모님 생신이든 형부를 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저희 집은 아예 안 오다시피 했거든요. 언니는 형부가 워낙 바쁜 사람 아니야. 고 잘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카의 돌잔치가 있었고 그때 온 식구가 다 모이게 되었어요. 조카 돌잔치 축하해주고 가족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 했죠. 그런데 형부가 저희 남편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더군요. 임서방은 어떻게 갈수록 마르는 것 같아. 비쩍 골았어. 이런 비싼 호텔 연회장은 오기 힘들 테니까 왔을 때 많이 먹어도.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며 웃는 겁니다. 이런 비싼 호텔은 평소 오기 힘들 테니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부는 자주 만나서 친한 사이도 아니면서 자기가 더 잘 살고 또 손윗동서라는 이유로 저희 남편을 곧잘 무시했습니다. 임서방, 다니는 회사가 이름이 뭐랬지? 한성테크예요. 완전 특보네. 거기는 직원이나 몇 명이나 있는데?
30명 정도 됩니다. 에휴, 그런데 다녀서 삼시세끼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어? 그 말에 남편도 민망한 듯 그냥 웃더라고요. 형부는 사람 깔보는 소리를 습관적으로 잘했거든요. 저는 듣기만 해도 짜증날 때가 여러 번이었는데 언니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너네 형부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 아니야.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저렇게 우리 집 식구들 대놓고 무시하는데? 무시 무슨 무시야.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너네 형부가 성격이 호탕하고 좀 직설적이라 그런 거지. 원래 회사 대표들은 좀 그래. 내가 보기엔 형부가 언니도 완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형부가 돈을 워낙 잘 벌었고 그 덕에 언니도 좋은 차에 운동 다니고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잘 살았거든요. 언니는 그 생활에 너무 만족하는 듯 했죠. 형부는 저희 부부랑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게 되면 아예 대놓고 아랫사람 대하듯 잘 그랬어요. 처제 아기 가졌다며? 네. 아휴, 두 사람 보는 걸로 애나 잘 키울 수 있겠어? 애 키우는 거 진짜 다 돈이야. 괜찮아요. 형편에 맞게 키우면 되는 거죠. 철없는 소리 한다. 애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 못 해줘봐. 나중에 원망 엄청 듣는 거야. 나는 그래서 돈 없으면 애는 안 낳아야 된다고 봐. 저는 어이가 없었죠. 저희 남편도 불쾌해 보이고요. 저희가 기막혀서 대꾸 안 해도 혼자서 잘도 떠듭니다. 나중에 애 낳고 나면 언니한테 육아용품 쓴 거 다 챙겨달라 그래. 괜히 기분 낸답시고 쓸데없이 돈 들여서 또 사지 말고. 없는 살림에 기분 낸다고 사대면 지금도 개털인데 더 개털된다? 우리는 진영이 키우는데 쓴 거 다 좋은 거 비싼 걸로만 샀으니까 그런 거 다 받아가라고. 형부의 말에 언니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말 안 해도 내가 다 모아놨어. 너 형부한테 고맙다 그래. 우리 덕에 처제네는 애 거저 키우겠네. 육아용품 일부러 다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형부의 무시하는 말투를 듣자 하면 그깟 거 필요 없으니 안 받는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참 볼 때마다 하나부터 10까지 재수탱이다 싶었지만 정작 같이 사는 언니는 불만 없이 살고 또 왕래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 별다른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남편이 실직 후 상하차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언니도 알게 됐거든요. 제부 요새 상하차 아르바이트 그런 거 한다며? 일자리도 구하고 있긴 한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 일 하고 있어. 그거 많이 힘들다던데. 안 그래도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나 봐. 파스도 엄청 쓰고. 나도 보고 있음 안쓰러워. 형부한테 물어볼까? 혹시 형부네 회사에 자리 있는지? 언니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저는 그냥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일했던 분야도 아예 다르고 우리 남편이 형부네 회사서 무슨 일을 하겠어. 일이야 배우면 되지. 괜찮아. 지금 이력서 여러 군데 내놨으니까 연락 오면 면접 보러 갈 거야. 하지만 며칠 뒤 형부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동서지간이라도 번호만 알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아예 없었는데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였죠. 임서봐,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와서 일해. 힘들 때 돕는 게 또 가족 아니겠어? 남편은 형부의 제안에 고민했습니다. 상하차 일을 무리해서 하다가 허리까지 삐끗하는 바람에 또 한동안은 일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 저는 단호하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주 안 보는데도 대놓고 무시하는 성격인데 밑에서 일하면 얼마나 더 심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력서 낸 곳들에서 연락도 안 오고 취업도 쉽지 않은데 가볼까 싶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다닐 때 일은 곧잘 하는 편이고 눈치도 빠른 편이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형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하면서요.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려는 남편의 마음이 참 고맙고도 짠했습니다. 남편은 형부에게 전화해 이렇게 취업 자리까지 도와주셔서 고맙다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여태까지 일했던 분야와는 달라도 또 차근차근 배우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요. 남편의 뜻이 그렇다 보니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그래도 가족이라고 우리 남편 실직했다니까 챙겨주시는구나 싶어
형부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조금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부는 회사 다닌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하루는 남편이 집으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남편은 평소 술자리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만약 술자리가 있어도 전화도 꼬박꼬박하고 늦지 않게 귀가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됐죠. 그런데 밤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이 술을 먹는다던 남편의 친구로부터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남편 친구는 우리 집 주소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서요. 저희 집 주소를 알려줬고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 친구가 남편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데리고 왔더군요. 이런 적이 거의 처음인지라 저도 몹시 당황했죠. 남편을 겨우 눕혀두고 데리고 와준 친구에게 물을 드리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상균 씨.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많았어요. 저 사람은 무슨 술을 저렇게 많이 먹었는지. 제 말에 친구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기 재수 씨. 네. 재준이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뭐가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하긴 지 힘든 거 내색 잘 안 하는 놈이니까. 뭔데요? 지금 새로 들어간 회사 있죠? 재수 씨 형부네 회사라고 했던. 네,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형부라는 사람 참 그렇더라고요. 왜요? 아예 재준이가 말 안 하죠. 네. 저는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끄덕였죠. 피곤해하고 좀 지쳐 보이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따로 저에게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어떻느냐고 물었을 땐 그냥 다닐만 하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저는 너무 속이 상했죠. 재준이네 회사 사장이, 그러니까 형부분이요. 회사에서 재준이 완전 개무시하나 봐요. 그 회사가 좀 작아서 그런지 체계도 제대로 없다곤 하던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재준이 부를 때 야야거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 구분 없이 막 시키나 봐요. 자기 어디 나갈 때 기사 노릇도 하라고 한대요. 한 번은 재준이가 운전하는데 뒷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면서 아 좋네 기사 딸린 차에 이게 인생이지 임서방 안 입고 오면 너도 성공해 그러더래요. 재준이가 그날 속이 너무 상해서 혼자서 편의점에서 팩소주 먹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면박 주는 것도 일상이고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툭하면 따로 불러다가 그 나이에 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거 불쌍해서 내가 일하라고 했다는 소리도 잘한대요. 재준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하기로 했는데도 한 번씩 너무 화가 나고 열받는다면서 마음 같아선 하루에 12번도 더 때려치우고 싶다고 그러더군요. 남편 친구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집에서는 그런 내색 하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워낙 천성이 착하고 속이 깊은 데다 말수도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저한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슴으로 쌓아두었다 생각하니 저도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동서지간이잖아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형부라는 분. 재준이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먹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러다가 애 잡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지랖 넓긴 했는데 워낙 착한 친구인 거 아니까 속상해서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친구분은 그러고 나가셨어요. 저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남편 옆으로 가서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봤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고 힘들었을까 참 말도 못하게 미안했습니다. 저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토록 참고 또 참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여보. 왜? 나 지금 늦어서 빨리 가야 돼. 오늘 회사 가면 형부한테 그만둔다고 해. 제 말에 남편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딴 회사 다니지 마. 그리고 내가 조금씩이라도 집에서 일할 수 있어. 자기 새로운 회사 구할 때까진 일단 집에서 좀 쉬어. 무슨 소리야? 어제 상균 씨한테 얘기 다 들었어. 형부가 당신 완전 개무시한다며? 인격 모독적인 말도 많이 하고.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상균이 그 자식은 왜 그런 말을. 섭섭하다. 친구한테도 하는 말을 정작 와이프인 나한테는 왜 못해? 당신 홀몸도 아닌데 걱정하잖아. 그래도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오늘 가서 말해. 이제 그만 다닌다고. 어떻게 그래. 이제야 일 좀 익숙해지고 있는데. 당신 속으로 골병 드는 것보다 나아.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형부도 진짜 너무한다. 이왕 취업시켜주기로 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일 가르쳐주고 일 다니게 하면 되지. 당신한테 그런 갑질이나 해? 참 진짜 너무하네.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내가 상균 씨한테 들은 거 이상으로 형부가 당신한테 막대하지? 안 봐도 비디오야. 당신이 별 문제 없이 회사 잘 다닌다고 했을 때 형부 성격에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참을만 해. 그리고 당장 취업 자리도 쉽지 않고. 아니야. 참지 마. 뭐하러 참아. 막말로 형부네 회사가 엄청 잘 나가는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봉을 대단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연봉도 완전 쥐꼬리에 허구한 날 야근해. 주말 특근까지. 됐다 그래. 그 정도 회사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어디서 사람을 그따위 취급하고. 오늘 가서 말해? 아니면 오늘 가지 말던가. 어떻게 그러냐. 일단 나 출근부터 할게. 나중에 와서 얘기해. 그렇게 남편은 헐레벌떡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저희의 상황이 갑갑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진짜 형부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뭔 소리야? 저는 언니에게 지난날 남편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언니는 도리어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기껏 형부가 생각해서 일자리까지 도와줬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대표가 몇 마디 했다고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일 가지고 몇 마디 한 게 아니라 하대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준다잖아. 모욕이라니. 내가 들어보니 별말도 아니구만. 사람들 앞에서 욕하고 꼽주고 잡일시키고 기사 노릇시키는 게 그게 별말도 아니야? 일하는 건데 어떻게 좋은 것만 골라서 해. 임서방도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사람이 그렇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야? 뭐? 기껏 생각해서 일자리 소개시켜줬더니 실은 관도 챙겨줘도 난리야. 관둘 거야. 오늘 그만둔다고 말하라고 했어. 그러던지 니네가 아직 덜 급했나 보다. 언니는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 속상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저희 상황이 힘들어진 건 맞고 일자리 도와준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행동이 잘한 건가요? 그날 남편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고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오늘 얘기했어? 그만둔다고? 에휴, 어떻게 그래. 상균 씨가 한 말 다 사실이지? 남편은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뭐. 당신 전에 회사 다닐 때 일 잘한다고 사장님이 따로 보너스도 챙겨주고 그랬었잖아. 우수사원으로도 잘 뽑히고. 당신이 얼마나 꼼꼼하고 책임감도 넘치는데 일 못한다고 형부가 그렇게 했겠어? 원래도 우리 집 아래로 보던 사람이니까 더 대놓고 그러는 거겠지. 곧 우리 아이도 태어날 건데 덜컥 내가 그만둬버리면 어떡해. 그 정도 조건은 다른 데도 구할 수 있잖아.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지. 말은 가족이라면서 그렇게 막말하고. 괜찮아. 사실 다니면서 나도 좀 힘들긴 한데 당신이랑 우리 꼬물이 생각하면 다 괜찮아. 회사 일이라는 게 어딜 가나 스트레스기도 하고.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싫어도 싫은 내색도 잘 안 하는 남편이기에 속으로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꾸역꾸역 형부 회사를 더 다녔고 저는 머지않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일이 생겼어요. 바로 형부가 저희 남편의 얼굴을 심하게 때리게 된 일이었죠. 남편은 안아골절로 전치 6주까지 나오게 됐고요. 상황 자체도 너무 기가 막힌데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들으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형부네 회사에서 오래된 자재 재고가 자꾸 없어졌고 형부는 누가 몰래 자재를 빼돌려서 파는 것 같다고 의심했대요.
그러다가 형부 회사에서 오래 다녔던 한 직원이 저희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했답니다. 저희 남편이 오래된 재고 파악을 자주 했었고 창고 정리하느라 야근도 자주 했었어요. 수량이 제대로 안 맞아서 한번 정리해서 형부한테 보고할 거라고 저한테도 말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직원이 형부에게 몰래 찾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밤늦게 자재 실은 트럭을 타고 가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형부는 저희 남편에게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어디서 이딴 짓을 하냐고 했고 저희 남편은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몰아세우지 말라고 도저히 못 참겠고 그만둘 거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자기 자리 와서 짐 챙기는데 형부가 다짜고짜 와서는 저희 남편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내리쳤다는 겁니다. 주변 직원들도 안 말리고 저희 남편도 속수무책으로 맞았다고 하고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저와 남편은 진단서 떼서 경찰서로 가 형부를 고소했습니다. 형부는 처음에는 남편이 도둑놈이라고 자재 훔쳐간 거 신고해놨으니 증거만 잡히면 바로 고소할 거라고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형부네 회사의 자재를 빼돌린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워낙 형부와 오래 함께한 직원이라서 그 직원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대요. 하지만 그 직원이 몰래 재고를 빼돌린 건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던 거라더군요. 저희 남편이 수량이 안 맞는 자재에 대한 재고 조사를 자꾸 하니까 거슬렸던 그 직원이 형부에게 남편이 범인이라고 자기가 한 짓을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하지도 않은 일로 형부에게 얼굴이 골절될 정도로 두들겨 맞았던 거고요. 저는 형부가 너무 괘씸해서 합의도 해주지 말자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나 형부가 그 사이에 진절머리 나게 전화를 해대더군요. 오해가 있었고 풀렸으면 됐잖아. 너 이제 애도 있는데 심보 그렇게 못되게 쓰지 마. 심보는 누가 못되게 썼는데. 그래서 기어코 합의 안 하고 너네 형부 콩밥이라도 먹여야 속이 시원하겠니? 잘못했으면 콩밥 먹어야지. 진짜 못됐다 너. 그 다음엔 형부가 저희 집에 아예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저는 애랑 둘이 집에 있었는데 문 안 열어주니까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형부 같으면 문 열어주고 싶겠어요? 처제 말 참 섭섭하게 하네. 내가 무슨 범죄자야? 가만히 있는 저희 남편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저희 입장에선 달리 보이지 않겠어요? 뭐라고? 말 다 했어? 참나 진짜 너무하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났죠. 누가 누굴 거뒀는데요? 맞잖아. 직장도 없이 빌빌거리길래 우리 회사 들어오게 해주고 월급 주고. 근데 내가 실수 좀 했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군다고? 형부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시네요. 저희 남편한테 미안하기는 하세요? 그 말에 형부가 허 하며 비웃더라고요. 처제 됐다 그만하자. 합의해주는 걸로 너네가 갑자기 무슨 갑이라도 되는 줄 알아? 뭐라고요? 갑이요? 그래 없이 사는 것들이 준다고 할 때 합의금 넉넉히 받아. 집도 무슨 거지 같은 데 살면서. 형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너무 괘씸해서 저는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려고 했어요. 형부나 언니나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하기 싫어서 뻗대는데 정말 끝까지 너무하더군요. 그런데 제 결심과는 상관없이 남편은 저 몰래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좀 봐주라고 합의해주고 적당히 넘어가 달라고 하셨대요. 큰 사이 범죄자 만들 수는 없지 않냐면서 가족끼리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합의 없다고 완강하게 나오니 저희 부모님이 먼저 남편에게 전화하셨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그러시니까 결국 합의금 받고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다 끝난 뒤 저한테 합의금을 주며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전화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는 괜찮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자기도 마음 편하진 않았으니까 이쯤에서 그냥 덮고 지나가자고요. 합의금은 저한테 주면서 잘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친정 부모님도 정말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 입장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언니가 내내 앓는 소리하고 큰 사이 범죄자 만들 수 없으니까 저희 남편을 설득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언니네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참 서운하더군요.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등 떠밀려서 합의를 해준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언니와는 아예 연락을 끊게 됐고 친정 부모님과도 연락을 거의 안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그 일이 아주 큰 상처였거든요. 그 후로 천만다행으로 저희 집 사정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거든요. 예전에 실직했던 회사들보다 훨씬 크고 조건도 좋았죠. 남편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회사를 다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이도 건강하게 잘 커주었고 아이가 3살이 됐을 무렵 저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 언니가 회사를 열게 되면서 오픈 멤버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남편에 이어 저도 일을 했고 그 당시 남편이 취미로 사두었던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여윳돈도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는 집도 작은 빌라에서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주식에서 번 돈으로 제 차도 바꿔주었습니다. 남편과 저 매일이 바쁘고 정신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예전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이제 곧 우리 꼬물이도 태어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좋은 날이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언니는 아예 연락을 끊었었고 친정 부모님과는 기념일 정도에만 간간히 연락을 했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그 일 가지고 아직도 꿍하니 하셨지만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앙금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간간히 엄마를 통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언니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씩 살림살이가 풀리고 있었는데 도리어 언니 집은 갈수록 안 좋아지더군요. 형부가 무리해서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제대로 말아먹었다고 했거든요. 엄마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시큰둥했습니다. 돈 많다고 맨날 뻐기던 사람 아냐. 어려우니 알아서 하겠지. 나 안 궁금해. 언니네 어떻게 사는지.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 너는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그러니? 내가 듣는다고 해서 뭐 도와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사는 거지 뭐. 알아서 안 하겠어? 너네 언니는 하루가 멀다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좋다고? 그래. 몰라요. 어쨌든 나 지금 좀 바빠서요. 하율이 사진 좀 보내줘. 알겠어요. 그럼 끊을게요. 저는 그렇게 돈 많다고 뻐기고 자기는 성공한 사업가니 어쩌니 하더니 참 꼴 좋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형부네 사업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망한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부자들도 앓는 소리 잘하니까 그냥 좀 휘청이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엄마에게 다시 언니네 집 얘기를 들었을 땐 형부네 사업은 이미 쫄딱 망한 뒤였습니다. 빚을 감당 못해서 형부의 회사를 헐값에 매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선 저도 적잖이 놀랐죠. 상황이 그렇게까지 안 좋아진 건가 싶고요. 나중에야 듣게 됐지만 형부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집까지 나갔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조카랑 친정에서 지낸다고 했고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망하나 싶었죠. 빚쟁이들이 저희 부모님 집까지 쫓아와서 언니를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언니는 서류상 이혼까지 해야 했고요. 그러다가 엄마 폰으로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좀 와줄 수 있냐고요. 6년이나 인연 끊고 산 언니지만 그래도 언니기에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언니는 얼굴도 너무 상하고 얼굴도 엄청 고단해 보이더라고요. 6년 전 저나 남편을 깔볼 때는 참 얄미웠지만 이제 와서 힘들어진 언니를 보니 마음이 말할 수 없게 착잡했습니다. 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사 갔다며? 아파트로. 좀 됐어. 너 이사 가는데 언니가 뭐 해준 게 없었네. 미안해. 나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뭘 해주긴. 이사 간 지가 언젠데. 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너네 형부가 뭐에 씌인 건지. 원래 하던 사업이나 잘하면 되는데 갑자기 호텔 사업 해볼 거라면서 빚까지 내서 끌어쓴 거야.
그런 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동업자 말에 꼬여가지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업자란 사람 순 사기꾼이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너네 형부가 내 얘기 콧등으로라도 듣니? 이제 와서 이런 얘기 다 무슨 소용이겠어. 결국 이렇게 됐는데.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 아까 보니까 차도 좋은 걸로 바꿨더라. 아, 하율 아빠가 내 차 너무 오래됐다고 해서. 엄마한테 들으니까 제부 옮긴 회사도 잘 다니고 주식으로 돈도 꽤 벌었다며? 뭐 좋겠네.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때 미안해. 너나 제부한테. 됐어. 지난 일인데 뭐. 저기 있잖아. 혜연아. 응? 언니는 한참이나 망설이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목요일 저녁에 너네 형부 여기에 잠깐 들르기로 했거든. 형부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다며. 그래서 몰래 오는 거야. 근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 많이도 필요 없어. 한 500. 아니 300이라도. 너네 형부 지금 숨어서 지내는데 돈이 좀 필요한가 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허세가 많아서 몇백짜리 양주도 잘만 마시던 형부가 이제는 몇백이 없어서 도망다니는 처지에 몰래 돈을 구하러 와야 된다니요. 언니가 너무 민망해하면서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언니가 안쓰러웠죠. 알겠어. 내가 융통해 볼게. 근데 언니, 형부 언제까지 저렇게 살게 냅둘 거야? 그럼 어떡하니? 사채 같은 건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방법 있지 않아? 그런 거 좀 찾아봐. 언제까지 저렇게 냅둘 거야? 그러게. 일단 알겠어.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형부에게 맞아서 골절까지 된 적이 있다 보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단박에 싫다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돈은 자기가 들고 간다고 처가댁인데 그동안 너무 안 갔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언니에게 전했고 친정 부모님도 오랜만에 저와 남편, 아이까지 가는 거다 보니 반가워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돈을 뽑아왔고 오랜만에 저희 친정에 가게 되었죠. 늦은 시간에 언니는 형부와 톡을 계속 주고받는 듯 했고 형부는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형부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6년 만에 본 형부는 정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덩치도 크고 얼굴에 기름기도 많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었는데 그때 본 형부는 살은 다 빠져있고 머리도 까치집에 옷도 엄청 허름해져 있더라고요. 언니는 형부를 보고 살이 더 빠졌다고 울먹거렸죠. 언니가 밥 먹고 가랬는데 형부는 여기 오래 못 있는다고 그것들이 기막히게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밥 먹을 시간 없어. 돈은? 그때 저희 남편이 형부에게 갔어요. 잘 지내셨어요, 형님. 형부도 저희 남편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가방에서 돈을 꺼내 형부에게 드렸어요. 이거 저희도 주식이랑 예적금으로 묶여 있어서 500 정도 융통이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도망 다닐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는지 저도 좀 알아볼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 돈 봉투를 보더니 형부가 흐느껴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희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몹시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형부가 왜 500밖에 안 되느냐고 할 줄 알았어요. 6년 전 형부의 성격을 아니까요. 하지만 형부는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꺼이꺼이 울더군요. 그때 자네 얼굴 때리고 무시해서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자네한테 잘하는 건데. 형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엎드려 우셨고 저희 남편도 그런 형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 언니도 미안하다며 울었고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때는 너무 괘씸하고 얄밉긴 했지만 그렇다고 언니네가 이렇게 망하길 바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형부는 미안하다고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돈을 챙겨 나갔죠. 언니도 울고 조카도 울고 저나 남편도 심란한 기분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실은 나 여기 온다고 한 거 좋은 마음 아니었어. 형님 제대로 망했다고 하니까 어디 그 꼴 좀 보자는 마음도 있었어.
나 그렇게 무시하더니 얼마나 망했을까 궁금했거든. 근데 막상 형님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나 그때 불러주는 데 없었을 때 형님 회사에서 도움받은 건 맞잖아. 그 후가 어떻게 됐든 그건 진짜 고마웠거든. 남편은 착잡한 얼굴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별도 없다. 자제 빼돌린다고 의심받아서 그렇게 맞아놓고. 그땐 참 속상했지. 내 딴에는 잘하려고 노력한 건데 오히려 의심만 사고. 그때 형님이 나 무시한 거 솔직히 나도 열받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망했으면 하고 바란 적은 없거든. 계속 저렇게 도망 다니실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회사 다니는 내내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듣고 다니고 마지막엔 폭력까지 당했음에도 형부를 도와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내 남편. 참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언니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여전히 친정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형부랑은 간간히 연락하나 본데 한 번씩 그렇게 찾아오면 보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언니에게도 말해주었죠.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요. 지금은 힘들고 막막해도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꿋꿋이 열심히 살자고 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며 일갈했던 형부. 6년이 지난 뒤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참 인생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내가 상황이 좋을 때 주변을 둘러볼 줄 알고 또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언제든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평생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외국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만큼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향수병처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리울 때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당분간은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저는 결혼 생활을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서럽고 힘들고 또 작아졌었던 때였거든요. 가족을 만들고 싶고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 선택했던 결혼. 하지만 그 결혼은 저를 세상 누구보다 외롭게 하고 서럽게 만들었었죠.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둘이서 살았어요. 엄마와는 친구처럼 편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은 저에게 참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엄마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을 때 저도 따라 죽고 싶었죠.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는 말처럼 꾸역꾸역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몇 년 정도 하다가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한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꾸역꾸역 살아가면서도 행복함이 뭔지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는 퇴근해서 집에 오고 혼자 텅 빈 집에서 밥 해먹고 TV를 보거나 간간히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외롭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쯤 아는 선배로부터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술집이 장사가 잘 돼서 돈도 잘 버는 데다 성격도 호탕하고 남자답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5살 정도가 많았고요. 한창 마음이 외롭던 때라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저와는 다른 성격에 끌렸습니다.
저는 좀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면 그 남자는 선배의 말처럼 호탕하고 남자다운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제가 참하고 여성스러워서 마음에 든다며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희는 그 후로도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 남자는 노는 거 좋아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건 저와 비슷했어요. 저도 가족에 대한 결핍이 크다 보니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8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급히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예비 시부모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반기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부모도 없고 하는 일도 불안정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부분은 결혼 후 제가 잘 하면서 메꿔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하기도 했고 제가 집안일을 전적으로 담당해줬으면 한다고 해서 저도 재취업은 하지 않고 주부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고 잘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저에게 주는 생활비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 없이 둘만 산다고 해도 요즘 같은 물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있는데 생활비로 남편은 저에게 50만 원을 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 돈에서 식비로 3, 4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 돈 한 푼이 아쉽게 써야 했습니다. 50만 원으로 제가 살림을 산 방법은요. 식자재 매장에서 외국산 도매 삼겹살 큰 거 덩이로 사서 냉동을 해둔 다음 필요할 때마다 쓰고요. 대파, 양파, 감자, 계란, 다진 마늘 등 전부 대량으로 싸게 사서 냉동시켜두고 요리할 때마다 해동시켜 썼습니다. 과일은 주로 집 앞 슈퍼에서 저녁에 세일 딱지가 붙으면 샀는데 다 해서 달에 3만 원 이상은 안 쓰려고 했고요. 생필품은 남편한테 일일이 말해서 남편 아이디로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화장지 하나를 사려고 해도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 아이디로 사야 했죠. 생활비로 받는 돈이 너무 적은 데다 여윳돈이 없으니 저를 위해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커피 한 잔 사 먹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당연히 취미생활도 힘들고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은 결혼 준비하면서 쓴 게 많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여의치는 않았거든요. 생활비가 너무 작아서 남편에게 좀 늘려달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를 엄청 사치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서요. 애도 없는데 50으로 왜 생활이 안 되냐고 도리어 묻더군요. 자기는 취미생활로 돈도 펑펑 쓰고 친구들이랑 비싼 밥도 잘도 먹으러 가면서요. 솔직히 남편 하루 나가서 친구들이랑 기분 낸다고 쓰는 돈만 해도 제 한 달 생활비에 버금갈 겁니다. 그 정도로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는 잘도 썼어요. 가끔 자기 기분 좋으면 제 옷이나 필요한 거 사주고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 저는 여윳돈 하나도 없고 생활비조차도 발 동동하면서 써야 했습니다. 게다가 더 힘든 건요. 카드 명세서를 매번 시부모님이 확인까지 한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카드값이 많이 나오거나 기본적인 생활비 이외에 더 쓰게 되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혼까지 내시는 거였죠. 처음에는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물가도 그렇고 이 돈으로 생활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살림이고 뭐고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거다. 살림 가르쳐줄 친정엄마도 없으니. 그 말에 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카드값이 많이 나오거나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집안관리가 조금이라도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제가 부모가 없고 보고 큰 게 없다는 소리부터 하시더라고요. 너무 서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애초에 그 집에 제 편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 든든하고 듬직해 보였던 남편은 완전 마마보이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아무 때나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시기 일쑤였고 저는 그 때문에 집이 늘 깨끗해야 된다는 강박까지 생기게 되었죠. 정말 하루 종일 집안 곳곳을 쓸고 닦고 먼지 하나 없이 관리했습니다. 부모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나중에서야 그분들이 왜 탐탁지도 않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건지 알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만만했던 거죠. 자기들 입맛대로 휘두르기. 소위 제가 기댈 구석이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함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순진하고 바보같이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고 버티며 살았던 거고요. 저는 돈 안 들어가는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왼종일 집안일하고 얼마 안 되는 생활비 가지고서도 군소리 한마디 없이 살림 다 해주는 그런 노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토록 참고 살았는지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저도 집안에서 매일 같은 생활만 하다 보니 사고회로가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뭔가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혼을 해서 다시 혼자가 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것도 가족이라고 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남편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원했지만 나중에는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때쯤 저는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자매처럼 가깝고 친한 친구인데 먼 지역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못 보다가 다시 제가 있던 지역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다 정말 가까운 사이라서 저도 속에 묵혀두었던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다 털어놓게 되었죠. 제 얘기를 들은 친구가 너무 놀라는 겁니다. 생활비 50으로 한 달을 산다고? 요즘 같은 물가에 그게 가능해? 이래저래 살다 보니 되네. 그럼 너 옷 사거나 뭐 개인적인 취미생활 같은 건? 꿈도 못 꾸지. 2,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망설이다가 못 먹을 때 많은데 뭐. 친구는 진심으로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말하더라고요. 연락할 땐 그런 말을 안 해서 이렇게 사는지 몰랐어, 연수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종종 해. 근데 모르겠어. 이제 직장도 없고 이혼녀 딱지까지 달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고 내가 그렇다고 돌아갈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지 말고 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 내가 듣기에 그 사람들이 너 착취하는 것 같아. 친구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도 이건 뭔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서 나올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몸과 마음 모두 뭔가 의지를 상실하고 지쳐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얼마 뒤 제가 결정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생필품을 살 게 있어서 남편 폰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들어갔을 때였어요. 웬 여자에게 톡이 오더라고요. 나 심심해. 뭐해? 그때는 늦은 밤이었고 남편은 이미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 대화창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대화들을 통해 남편에게 따로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저를 분노케 한 건 그 여자에게 송금한 내역들이었어요. 저한테는 생활비 50만 원 던져주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치니 뭐니 헛소리를 해댔던 남편. 하지만 그 내연녀에겐 수시로 제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보내주고 고가의 선물도 잘도 줬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을 보는데
기분이 말도 못하게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보다 바보 같은 저에 대한 분노가 더 크게 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했으면 이렇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정말 몇 시간이나 울었어요. 바람을 핀 사실보다 바보천치 취급당하면서 산 게 너무 억울해서요. 다음 날 남편은 일찍 나가고 저는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멍하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또 시부모님이 집에 불쑥 오셨어요. 손에는 카드 명세서를 들고요. 연수야, 너 이거 봐. 저번 달에 10만 원이나 더 썼더라. 저보고 10만 원 더 썼다고 오자마자 따지더라고요. 그 10만 원요. 두세 달에 한 번 사는 쌀 사고 남편이 샤인머스켓 먹고 싶다고 해서 사놓고 영양제 하나 같이 산 돈입니다. 다 필요해서 산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오자마자 저를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너무 지긋지긋한 겁니다. 다 필요해서 산 거예요, 어머님. 그중 저한테 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날카롭게 대답하자 어머님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네 하고 마는데 그날은 저도 날석에 반응했으니까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너 지금 나한테 따지니? 네, 따지는 거 맞아요. 생활비 10만 원 더 썼다고 저한테 왜 뭐라고 하세요? 그거 결국 어머님 아들 먹고 사는데 다 쓴 거잖아요. 뭐야? 얘 말하는 것 봐. 누가 어른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어?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상혁 씨는 보고 배운 게 많아서 그따위로 하고 살아요? 뭐? 뭐라고? 쟤 뭐라는 거야? 옆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아버님까지 발딱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어제 찍어둔 남편과 내연녀의 카톡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상혁 씨 바람 피워요. 내용 보니까 가게 여직원 같은데 저랑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돼서 바람 피우기 시작한 것 같던데요. 저한테 한 달 생활비 50 쓰라고 하면서 이 여자한테는 집세 내라고 100만 원, 용돈 쓰라고 30 보내줬던데요. 가방 선물에 머리하라고 20만 원도 따로 보내줬고요. 이 여자한테 이번 한 달 안에 쓴 것만 200이 넘어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살림하라고 50 던져주고요. 근데 저더러 거기서 고작 10만 원 더 썼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은 보고 배운 게 많아서 이렇게 사냐고요?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 오히려 저를 잡아먹을 듯 하더라고요. 남편 폰 뒤져보고 잘하는 짓이다. 상혁이가 너 이러는 거 아니? 어머님, 폰 본 게 중요해요? 어머님 아들을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가 오죽 못나고 찌질해 보이면 얘가 이럴까? 제가 못나고 찌질해 보여서 상혁 씨가 바람을 핀다고요? 그래, 너 뭐 볼 거 있어? 인물이 좋기래, 직업이 있기래, 집안이 좋기래.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다른 여자들 하듯이 잡들이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네. 어이가 없다 진짜.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한 척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조차 없으셨나 봅니다. 그 태도는 마치 말 잘 듣던 개가 한번 짖었다고 몽둥이를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혁 씨 아내이자 며느리로 생각하시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집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살림해주고 상혁 씨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니? 네 처지를? 안 그러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너를 뭐하러 허락했겠니? 우리 상혁이 정도면 너보다 훨씬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적당히 데리고 살기 좋고 군소리 없을 것 같아서 허락했다. 왜? 솔직히 네가 부모가 있니? 뭐가 있니? 이렇게 해봤자 너 돌아갈 때나 있어? 면전에서 어머님에게 모욕을 당하고 아버님도 그 말에 수긍하듯 싸늘하게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겉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 비슷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저 남편과 시부모들에게 저는 적은 돈으로 굴리기 쉬운 만만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으로 무작정 달려간 저는 친구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친구도 한참이나 울었고요. 그러면서 이혼하라고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친구한테 폐를 끼쳐서라도 그 집에선 나와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선 이혼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날부터 집안일은 단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당연히 음식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저 배고프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바람핀 거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더 난리치더라고요. 집안 꼴은 엉망진창이고 밥도 안 차려주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면서요. 저는 싹 무시했습니다. 이혼은 할 거지만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와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기로 해서 오랜만에 집도 치우고 카드로 비싼 한우도 샀습니다. 그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어락 해제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시부모와 남편이 들이닥쳤어요. 대낮이었고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어서 다시 들어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시부모님을 대동하고 나타난 거였죠. 제가 소고기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난리를 치더군요. 저거 봐라. 너 없을 땐 저렇게 잘 차려서 처먹고 지내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50만 원밖에 안 줬으면서 제가 어떻게 잘 차려서 처먹겠나요? 기가 막혔지만 저는 일단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김현수, 너 얘기 좀 해. 뭔 얘기? 남편은 이혼 서류를 탁 내려놓더라고요. 좋아. 내가 앞으로 생활비 100 준다. 대신 내 사생활에 터치하지 마.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예전처럼 지내면 나도 더 이상 말 안 해. 너도 이혼하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니야? 왜 내가 이혼 안 하고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에 남편 비웃고 어머님도 조롱하더군요. 꼴의 자존심은 친정도 없고 부모도 없는 주제에. 친정도 없고 부모도 없어도 저 계속 살 생각 없거든요. 그럼 이혼하던가. 솔직히 네가 뭐가 있어서 혼자 살 건데. 이혼하면 네 손해지. 저는 남편과 시부모의 얼굴을 봤습니다. 셋의 얼굴을 보는데 저런 인간들을 내가 가족이라고 여기고 여태까지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못돼 처먹은 것들. 뭐?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 제 말에 어머님이 불에라도 데인 듯 벌떡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악에 받쳐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미친 거네요. 가족이라는 게 너무 고프고 필요해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이딴 놈이랑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라고요. 뭐가 어째?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그 말에 어머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갈기셨어요. 저는 너무 아프고 눈물까지 나서 이판 사판으로 나도 똑같이 할까 했는데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건 또 누구야? 저는 잽싸게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놀란 얼굴로 제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이모와 이모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모, 연수야, 너 괜찮아? 집 앞에 오니까 큰 소리 나던데.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울었고 이모는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잠깐만, 너 맞았니? 제가 아무 말 안 하자 이모는 눈이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안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어안이 벙벙하게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는 저희 이모가 누군지 생각이 난 듯 했습니다. 혹시 연수 제 이모? 당신이 내 조카 때렸어? 이모의 말에 시모는 코웃음 치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때렸어요. 며느리가 하도 싸가지 없이 굴길래 내가 어른으로서. 어른 같은 소리 하네. 이모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모의 싸다기를 날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시모는 그대로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남편은 놀라서 저희 이모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거 이모부가 붙잡으셨고요. 내가 듣고 기가 막혀서 미국에서 날아왔다.
생활비 50 던져주고 애 쥐잡듯이 잡고 강서방 너는 바람까지 쳐폈다며? 이모는 이번에는 저희 남편에게 가더니 싸대기를 연달아 2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버님도 어디 남의 아들을 때리냐며 난리치는데 이모부가 막았습니다. 저희 이모부 과거에 유도 선수셔서 덩치가 엄청 크고 힘도 세시거든요. 생긴 것도 우락부락 하시고요. 뭐 이런 잡것들이 다 있어. 니네가 뭔데 내 조카를 때려? 미쳤어요? 당신 경찰 신고할 거야. 해. 얼마든지. 이모는 폰을 꺼내더니 시모 얼굴에 막 들이밀더라고요. 지금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나도 너네한테 할 수 있는 고소 다 할 거야. 어디 해봐. 이모는 쩌렁쩌렁 외쳤고 그 모습에 시모도 시부도 아무 말 못하고 벙찌더군요. 이모가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우시거든요. 이모의 성난 고함에 남편마저도 눈치만 보고 이리저리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모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친정이 없고 부모가 없고 뭐 어째? 우리 연수가 왜 친정이 없어? 그리고 친정 없으면 이따위로 굴어도 돼? 이봐요 연수 시어머니. 뭐 어른으로서 야단? 어른 같은 소리 하네. 나이 처먹었다고 어른이야? 쳐 죽일 것들. 고소하고 싶으면 해. 나도 이제부터 우리 연수 데리고 너네한테 할 수 있는 거 다 할 테니까. 연수 친정? 내가 바로 친정이야. 어디 한번 개싸움 해보자. 알았어? 이모는 그렇게 말하더니 저에게 오셨습니다. 연수야, 너 짐 싸서 나와. 우리랑 가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의 행동에 저 역시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이모의 말대로 했어요. 급하게 짐을 대충 싸서 나왔고 그때까지도 저한테는 그 난리를 피던 시부모와 남편은 서슬퍼런 저희 이모 앞에선 암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모부가 제 캐리어를 들어주셨고 저희는 같이 나왔어요. 이모는 나오기 직전까지도 씹어먹을 듯이 그 인간들 노려보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와 이모부가 지내는 렌트하우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기로 한 손님은 미국에 사는 저의 친이모였어요. 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거기서 사업을 크게 하고 계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오셔서 저보고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이모 집에서 지내자면서요. 하지만 그때 저는 외국으로 가고 싶지도 않은 데다 이모께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잘 지내느냐 연락하셨는데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 했어요. 가까운 곳도 아니고 그 먼 나라에 사시는데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친구 집에서 하소연하면서 이모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모에게 부탁해보라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친구가 제 폰에서 저희 이모 연락처 찾아내서 몰래 연락을 드린 모양이더라고요. 연수가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이모가 한국 와서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고 저는 이모 오신다고 음식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물론 이모보다 시부모와 남편이 먼저 왔지만요. 이모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잘 산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했잖아, 이거 사. 이모 걱정할까 봐요.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면 어떡해? 나중에 죽어서 너네 엄마를 어떻게 보니 내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것들이 나쁜 것들인데. 불쌍한 우리 연수 착해 빠져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모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것들 가만 안 둔다. 이모는 제가 뺨 맞은 거 사진 찍고 그 길로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모아둔 불륜 증거와 더불어 사랑까지 붙여서 남편 불륜 증거를 더 모았고 그걸로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내연상대의 여자에게도 소송을 진행했고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과 더불어 제가 결혼해서 준비해간 것들에 대한 재산분할도 요구했습니다. 이모가 다 알아서 해주셨고 저는 이모네 집에서 푹 쉬게 되었어요. 도중에 상간소송 취하하고 합의하자고도 시부모가 연락 왔는데 이모는 싹 무시하고 끝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모부는 일 때문에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이모는 저와 한국에 남아서 끝까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여행도 시켜주시고 맛집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랑 같이 다닐 때도 생각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런 게 가족인데 라는 생각을 새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는 소송 끝나는 대로 같이 미국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이모랑 이모부가 하는 사업체에서 일하자면서요. 전에 가자고 하셨을 때 한국을 떠난다는 게 무섭고 싫었는데 이제는 이모를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여기에서의 일을 잊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은 저의 승소로 잘 마무리되었고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 앞두고 그 전에 이모는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저 혼자 마무리를 하고 이모 따라서 갈 준비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모에게 연락해줬던 친구도 자주 만났고요. 친구는 제가 너무 먼 나라로 가버리는 것 같아 섭섭하지만 어디서든 저만 행복하면 바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고 은인인 친구예요. 저는 준비를 마치고 이모가 지내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모 밑에서 일을 배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어 문제도 그렇고 낯선 땅에서 사는 것이었지만 워낙 결혼 생활이 팍팍했던 저는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저한테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저를 딸처럼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외로움을 품고 살지 말라고요. 그 말을 해주시는 이모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눈동자가 저희 엄마랑 참 비슷하더라고요.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저를 위해 이모에게 연락해줬던 친구까지. 저를 위해주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는데 저는 엄한 데서 제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저를 위해주는 가족과 함께 저를 생각하고 돌보며 살 수 있게 되어 참 좋고 기쁘네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서도 또 저를 위해 엄마를 해주시겠다고 한 이모를 위해서도 꿋꿋하고 열심히 보란듯이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